예, 안녕하세요. 저는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간사 일을 맡아보고 있는 강석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교육포럼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포럼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은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회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회고요. 그 사회 불평등은 또 곧바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판단하기로는 그 교육 불평등이 또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작은 목소리지만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첫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등하게 배운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첫 발제로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선생님께서 교육 불평등이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육 불평등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은경 선생님 배재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전공하고 계시고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태욱 선생님 건신대학원대학교에서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육학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철학에 입각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교육 불평등의 사회에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모든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든 교육 불평등에 대한 그리고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론으로 형성이 되고 그것이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자리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화면과 마이크를 우리 김누리 선생님에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누리 선생님 마이크를 받아주시죠. 예,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마이크.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NCCK 교육위원회 이게 지금 교육포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교육포럼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주제로 이렇게 다루게 된 이 사실 자체에 제가 조금 놀라서요. 한국 기독교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포착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사회적 비참은 너무나 큰데 그것을 포착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것을 사회적 의제로 올리는 정파도 없고요. 미래의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잔뜩 나오고 있지만 단 한 명도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년에 대선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현상이죠. 그들이 나와서 만들겠다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부 공정이에요. 전부.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지금
야당 대표가 공정을 내세워서 야당 대표가 됐고요. 공정한 경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자가 누구예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지금 뭐 유력한 야당의 후보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 쪽에서도 이재명 지사라는 분도 계속 공정입니다. 이낙연 씨도 공정. 심지어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때? 입만 열면 공정입니다. 입만 열면. 작년에 청년의 날 나와가지고 공정이란 단어를 27번 썼대요. 제가 그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정이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공정하지 못하다.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과연 공정이라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인가? 이것은 다른 이야기죠.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불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우리가 염원하는 사회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바로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모든 문제의 근원엔 불평등이 있는 것이지 공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 NCCK에서 바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이렇게 중요한 의제로 들고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제가 그걸 듣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 그래도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정치권보다는 훨씬 더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정치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의 사회가 과연 이상적인 사회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사회가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불평등 사회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공정한 불평등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정한 불평등 사회가 불공정한 불평등 사회보다 훨씬 나을까요? 제가 보기엔 어쩌면 공정한 불평등 사회가 불공정한 불평등 사회보다 더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한 경쟁을 시키고 그 사회, 그 과정에서 이 경쟁의 승자들은 더 강력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그것이 불평등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오늘 이 불평등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불평등한 사회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지표에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다. 물론 여기서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OECD 국가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요 국가라고 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불평등 관련된 지표가 엄청 많잖아요. 그 지표들을 쭉 보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불평등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멕시코 아니면 미국이었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에서는 불평등하면 미국 아니면 멕시코를 계속 떠올려서요. 그런데 지금 한국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KBS 1에서 하는 시사기획 창이라는 데서 아주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죠. 불평등 사회가 586에게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제목의 시사 기획 프로를 만들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한국 사회의 의제를 저는 제기했다고 봐요. 지금 586이라고 하는 정치 세대가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거길 보면 가장 최근의 지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데 한국이 멕시코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미국보다도 위에 있어요. 지금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그 지표까지 들 수는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역사상 지난 200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은 피케티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역사 전체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가장 심각한 그러한 불평등 사회라고 소위 피케티 벡터 지수라고 하는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으나 심지어 자본주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는 없었다 할 정도로 불평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경각심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러한 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주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은 너무나 한가로워요. 너무나 한가로워요. 게임의 룰만 공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다 풀리는 것처럼 그것이 뜻하는 게 뭡니까? 한국 사회는 이미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이 형성되어 있고 그들에 의해서 이 불평등 구조는 완전히 확정이 됐고 이것이 점점 더 합리화되고 심화되고 정당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핵심적인 의제로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 큰 틀 안에서 제가 오늘 교육 불평등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사회의 불평등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불평등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불평등 이건 한국 사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표가 보여주듯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넓은 의미의 차별까지 포함한 사회적 불평등도 아주 심각하죠. 그 중에서 특히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하는 것을 사실상 최근에 한 사회의 교육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를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한 사회를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제기한 그러한 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샌델 교수가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거의 같아요. 지금 아마도 최근에 코로나와 또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유형의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미국 사회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일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맞아? 이런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그러한 국민이 아마 한국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을 우리만 받은 게 아니고 미국 안에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샌델 교수입니다. 샌델 교수가 이번에 나온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어떻게 미국 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우리가 됐는가? 거기에 대한 분석과 또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제안을 담고 있는 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죠. 샌델 교수의 분석의 핵심은 뭡니까? 미국을 이런 야만 사회로 만든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육이죠. 특히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소위 아이비리그를 정점으로 한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이런 동부 지역의 소위 명문 사학들을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그걸 중심으로 한 미국 사회의 이런 학력계급 사회가 이런 야만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위 능력주의가 결국은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지금 샌델 교수의 이 책은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물론 공정에 대한 얘기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핵심은 공정이 아니에요. 이 책의 핵심은 바로 능력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도 The Tyranny of Merit입니다. The Tyranny of Merit. 능력의 독점 또는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정도로 저는 번역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능력주의가 한 사회의 공공선을 완전히 파괴하는 폭군이라는 거예요. 능력주의 사회는 결국 그 사회의 승자를 턱없이 오만한 자들로 만들고 대다수의 패자들을 굴욕감을 내면화한 그러한 패자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 커먼굿, 이것이 다 파괴된다는 거죠. 능력주의가 폭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주의가 사회적 가치를 다 때려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야만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가치가 중요한 게 공공선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가 바로 dignity of work라는 표현을 씁니다. dignity of work, 노동의 존엄성. 사실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개별적인 노동들이 존엄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런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충분히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을 마치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노동의 처벌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능력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샌델 교수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샌델 교수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능력주의 사회 이전의 사회는 뭐였겠어요? 아리스토크라시, 귀족정이었겠죠. 귀족정에서 능력주의 사회로 결국은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왔을 터인데 사실상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가 훨씬 더 현대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합리화된 그러한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샌델 교수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주의가 과거의 귀족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귀족정 시대에는 오히려 그 시대의 승자들, 지배자들 누구겠어요? 귀족, 영주, 국왕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조차 특히 중세 후반에 오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특권과 권한을 누리는 게 옳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귀족정 사회의 패자들, 말하자면 피지배자들 누구예요? 시민계급이죠. 이들은 당연히 이성의 이름으로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 귀족들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하는 행동을 보였던 거죠. 그러한 저항이 축적돼서 터진 게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근대 시민혁명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능력주의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판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평등 사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미국 사회의 유명한 부자 3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전체 절반이 가지고 있는 부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불평등을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에. 으로도.
이러한 정도의 불평등이 지금 생겨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의 승자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턱없이 오만하다는 거예요. 휴브리스라는 영어를 쓰더라. 휴브리스. 이것은 저는 에로간스 정도가 아니에요. 독일어를 아는 사람은 이 휴브리스라는 말이 늘 휘브리스에서 늘 히틀러스 휘브리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오만함. 이건 정신병적, 과대망상적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휴브리스란 말은. 그런 개념을 샌델 교수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은 휴브리스, 아주 과대망상적 오만함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의 피지배자들, 패자들, 이들은 휴밀리티, 아주 굴욕감을 평생 내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분석이죠. 이게 지금 이런 류의 능력주의 사회가 보여주는 큰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중세 아리스토크라시 사회에서는 지배자들조차 자신이 누리는 권한과 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면서 스스로 겸손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몽군주, 계몽영주, 계몽귀족들이죠. 중세 말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런데 현대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예외 없이 과대망상적, 정신병적 오만함을 가진 엘리트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엄청난 불평등 속에 놓여 있는데도 이 사회의 피지배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석이 너무 놀라워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항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석에 좀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을 death of despair라고 표현합니다. death of despair. 절망에 의한 죽음. 절망사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의 문제로 본다고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잠 많이 자서 하버드를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공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 사회가. 놀라운 분석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를 절망사의 사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어요. 저한테 그거 서평을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써주질 못했는데 지금 나왔더라고요.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절망사의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2018년에 미국에서 절망사란 이름으로 이루어진 죽음이 50이 아니죠. 15만 8천 명이 죽었대요. 15만 8천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해에 15만 8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사라고 하는 것은 절망에 의한 자살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이들을 포함해서 절망사라고 불러요. 그게 15만 8천이나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회의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 특히 노동의 존엄,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다 때려부시는 폭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미국의 문제입니까?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과는 다른가요? 아니면 미국과 같은가요? 아니면 미국보다 더 심한가요? 여기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은 자살률이 18년째 세계 1위입니다. 19년에 한 번 2위 했어요. 리투아니아. 인구 100만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따라들어. 그 이후에 다시 1위를 복원했어요. 18년째 자살률이 1위인 나라. 여러분 이 자살이 어떤 자살이겠어요?
샌델 교수식으로 말하면 이 자살의 90% 이상이 절망사입니다. 철학적인 자살, 실존적인 자살이 몇 프로 되겠어요? 이 사회 속에서 살려고 하다가 생존의 벼랑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대학원에서 독일 유럽 학과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독특한 친구가 지난 학기죠. 지난 학기에 박사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강남 쪽에서 정신과 의사를 10몇 년 동안 하던 분이 병원 문을 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박사과정에 들어왔어요. 정말 독특하죠. 그것도 독일 유럽학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살은 징후예요. 징후. 자살을 징후로 읽어내는 그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 몇 명 죽었다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에 8시간 내내 자살 예비자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떨어져 내린 사람만 우린 본다는 거죠. 자살 예비자들의 어마어마한 수가 그 뒤에 빽빽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후라는 거예요. 징후. 근데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그 징후를 읽어내는 노력도 없고 감각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의료적 지식만 가지고 이 자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인문학적 사회학적 공부를 하지 않고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 조언을 한다는 자신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폐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능력주의 사회의 어떤 극단적인 사례인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절망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는 사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이 능력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력을 주는 그러한 이념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인의 99%가 능력주의자예요. 능력주의 이념을 추종합니다. 열심히 내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스카이 보내고 그걸 통해서 판검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옳은 생각이고 그게 가능한 생각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새롭게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교육 불평등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 안에서 시장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 불평등을 교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례가 능력주의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라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카이 들어가고 판검사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고 그래서 자기를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하는 그러한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샌델 교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환상이야. 일루전. 옛날엔 좀 그랬지.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어떠한 통계를 봐도 그것이 정당하다는 통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누가 들어오냐는 거죠. 누가?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그러한 집안의 자식과 하위 50%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 중 누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미국 사회에서. 네? 상위 1%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는 이미 학력 계급 사회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력 계급 사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만들어낸 불평등을 교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장치, 사회적 기관이었죠.
그런데 이미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만들어 놓은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요? 유지시키고, 심지어 정당화시키고, 심지어 영속화시키는, 세습시키는 이러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델 교수도 저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는 사실상 현대판 세습 귀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판 세습 귀족정이다. 한국 사회는 비슷하죠. 한국 사회도 이미 스카이를 중심으로 한 소위 한국 사회 엘리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특수한 계급, 한국 사회 상층 기득권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그러한 대학으로 변해가고 있죠. 이것은 수많은 사회적 지표들이 이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한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육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러한 잘못된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켜주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심지어 영속화시키는 그러한 기구로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 이것을 교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교육 불평등이란 말 자체가 뭘 뜻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불평등이다 하는 이야기는 기회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근대 이후 많은 선각자들이 꿈꾼 것은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 자유의 왕국을 꿈꿨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그것을 꿈꿨던 겁니다. 이게 근대 초기의 기획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낙관적인 인간 이성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 이성의 힘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게 근대 초기의 엄청난 낙관론이죠. 어떻게 보면 근대 역사의 진행 과정은 이러한 낙관론의 붕괴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유롭고 평등한 자유의 왕국, 역사상 그러한 시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동독에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 그것이 가장 정의로운 사회다. 이게 당시 동독의 초기 50년대 동독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야.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동독사회는 실제로 50년대 동독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든 변호사든 교사든 아니면 미장일을 하는 일반 단순 노동자들 모든 사람들이 결과의 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 임금도 비슷비슷하고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런 것이 당시 동독사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고요. 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결과의 평등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과연 결과의 평등이 가능한 이런 사회를 만들 정도의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일까요? 그 실험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1961년에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건설됩니다. 베를린 장벽. 베를린에서 장벽이 건설되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이 건설된 이유가 결과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엄청난 실험의 결과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왜 베를린 장벽을 세웠을까요? 그러한 정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과의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실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독 내에서 수많은 말하자면 기술 관료들, 이러한 사람들이 소독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많이 넘어간 게 누구겠어요? 의사들이에요. 의사. 60년대 초가 되면 동독에 의사가 없어요.
법률가들은 안 넘어가요. 사회주의 법이랑 자본주의 법이 다르니까 넘어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법률가들은 남았어요. 교수들도 상당수가 넘어갑니다. 교수들도 상당수의 교수들이 동독 사회주의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러면서 넘어가요. 대표적인 게 에른스트 블록 같은 사람이죠. 한스 마이어, 에른스트 블록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59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독이라는 사회 자체가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베를린 장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베를린 장벽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동서독 간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벽돌로 만든 백기죠. 우리가 졌어. 체제 경쟁에서. 인간이 그렇게 유토피아 못 만들어. 결국에 인간이 만드는 것은 결국은 탐욕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를 어느 정도 합리화하는 것, 이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이야. 이 정도의 사실은 역사 철학적 결판이 난 거예요. 베를린 장벽. 아무튼 인간이 역사상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베를린 장벽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서구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이것은 최소한이다. 최소한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회의 평등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교육이죠. 그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나 부유한 아버지를 가졌든 가난한 아버지를 가졌든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최소한 성숙한 사회가 가져야 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때요? 그것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회평등이라는 맥락에서의 교육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서독에서는 1946년 45년의 종전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폐허 속에서 완전히 폐허였죠. 그 속에서부터 대학 등록금을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46년부터. 그래서 대체로 60년대 걸치면서 대부분의 주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69년에 빌리 브란트로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하는데요. 정권 교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학비가 없더라도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브란트 정부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아. 독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늘 soziale Gerechtigkeit,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란 말 써요. 우리처럼 공정 말하는 그런 정치가 없어요.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대학에 들어오면 부유한 집 자식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970년부터 뭘 만드나요? 생활비를 주기 시작합니다. 바펙이라고 불러요. 이걸 바펙. 사실은 이것은 교육 불평등을 교정하는 정말로 획기적인 이야기죠. 한국에서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요. 지금도. 생활비를 준다. 우린 지금 학비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거부해요. 처음에. 우리를 단순한 그러한 장학금을 주는 방식의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시혜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야. 슈투디렌더.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내가 하는 연구, 대학생으로서 내가 하는 연구는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결국 사회를 위한 것이야. 즉 사회적 노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회적 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거기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국가가 우리에게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학생들이 연구 보수, 슈투디엔 호노라 이런 개념을 써요. 슈투디엔 호노라. 연구 보수라는 개념으로 학생들은 받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런 일련의 가치, 기회평등이라고 하는 근대사회의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교육평등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이러한 맥락이 한국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3학기 동안 아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 한 번도 제가 대면 수업 못했어요. 계속 줌아니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은 너무 불쌍해요. 대학교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4학기 되는데 친구들 얼굴도 모르고 교수랑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등록금은 그대로 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등록금 반환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등록금 반환하라고 하지 마라. 더 이상. 너희들이 잘못 지금 막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등록금 폐지하라고 해야지. 왜 자꾸 반환하라고 하냐? 에?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라고 봐요. 소위 교육시장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논리는 뭐예요? 내가 아주 비싼 금액을 들여서 고등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했어. 그런데 하자가 났어. 그러니 보상하거나 보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완전히 시장주의 대학관에 너희들이 매몰되어 있어서 잘못 문제 제기하는 거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 가지고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미국식 시장주의 대학관이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근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평등에 근거해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으니 대학 등록금을 폐지할 때가 됐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대학 등록금을 완전히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육 불평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이 대학 등록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대학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까요? 시장주의 대학관, 민주주의 대학관. 시민의 권리로서의 대학, 시장에서 구매하는 대상으로서의 대학, 어떤 거예요? 우리의 헌법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요? 시장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민주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권리주의에 기반하고 있어요? 헌법은 권리주의에 기반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현실은 시장주의.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지금 시장주의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권리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헌법의 기초가 된 것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만든 뭐예요? 임시정부에서 처음에 만든 그런 건국강령이라는 건국강령. 그때는 헌법이 없었죠. 임시정부니까. 이것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조수왕 선생입니다. 조수왕 선생. 이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육 불평등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연구해 봐야 돼요. 이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건국강령을 읽어보면 놀랄 거예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임시정부 만들면서 우리가 기초했던 건국강령 정도만 돼도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당시에 나왔던 최고의 정치 사상들을 다 응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수왕이라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중에 조수왕의 사상을 우리 보통 삼균주의라고 요약을 하는데요. 이 삼균주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치균등, 경제균등, 세 번째가 뭐예요? 교육균등이에요. 놀라운 거죠.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건국학령에 들어가 있어요. 이 균등이란 말이 거기서 그대로 들어간 것도 조서암 선생의 삼균주의가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헌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32조의 교육 균등에 대한 그러한 것이 오늘날의 헌법에도 나와 있죠. 예, 모든 국민, 예. 너무 안타깝지만 예. 이제 좀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예. 시간. 그래서 지금 이 교육 불평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우는 이미 대한민국을 세울 때부터 교육의 균등, 교육의 평등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정체성으로 삼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을 뿐이죠. 왜?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식민 치하에서 지금 해방됐잖아. 해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이후에 이 교육균등을 실행하려고 해도 국가 재정이 너무 약하니까 이것을 결국은 각 지역에 있는 유지들에게 교육을 떠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불가피한 거죠. 국가가 너무 약했으니까 재정이 약하고. 자, 그게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더 지난 이야기죠.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GDP 대비 세계 10위권, 9위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또 30, 50 클럽에 들어가서 인구 5천만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선진국입니다. 문턱 넘어섰어요. 그런데 아직도 잘못된 관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요. 70년 동안 국민들이 등허리가 휘어가면서 우골탑이라고 들어봤나요? 우골탑? 그야말로 자식을 하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소를 수없이 팔아가지고 결국은 보내놓았는데 그것이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를 이 정도 만든 거죠. 이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때죠. 부채 탕감. 저는 그것을 부채 탕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제는 국민에게 70년 동안 진 빚을 갚아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상등록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 문제를 넘어서는 제도적인 하나의 전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이야기는 대체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조금 이따 토론하는 시간에 보충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그런 강의 발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은경 선생님께서 시간을 채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눈으로 성서 이야기 다시 읽기의 시간입니다. 네, 지금 김유리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이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 역시 샌델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절대 공정하지 않은 능력주의 사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시각을 좀 교회 교육 혹은 종교 교육 쪽에 좀 돌려보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그 어느 종교보다도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기본적인 인권 개념의 기본을 두고 있는 그런 종교인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야기 혹은 성서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공생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짧은 스크립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 그대로 읽어가면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유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 천부의 인권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에서부터 유래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 기독교는 인권의 대표주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인권적 가치와 지향성을 가장 거스르는 집단 중 하나가 종교 공동체, 그 중에서도 부끄럽지만 개신교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나 이웃 종교인 혹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배제의 문제 역시 종교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신교인들은 이것을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삶의 조건들이 불안정한 사회구조 아래서 그리고 지금처럼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서 사람들은 그 불안의 원인을 외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감을 표출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적자생존, 무한경쟁, 그리고 승자독식의 사회구조를 정당화하는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산다는 생각보다는 나 먼저 혹은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적으로 작동할 때 종교는 안타깝게도 이런 강박관념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안적 공생의 삶, 다시 말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 역시 종교일 것입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에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생물의 공생뿐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공생,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인권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의미 지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를 담은 혹은 이것을 담보한 종교교육은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경쟁과 배제를 벗어나 평등에 근거한 공생과 연대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적자생존, 승자독식, 각자도생 등의 신학적 근거로 사용되었던 기독교의 대표적 이야기들인 창조 혹은 부, 노동의 이야기를 공생의 눈으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이웃의 관계로 연장되고 이것을 통해서 공생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이주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종교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가장 편협하고 배타적인 집단 중 하나가 바로 종교 공동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 공동체와 종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 집단이나 종교 개개인들의 그런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이런 인권 교육 등을 포함한 적절한 종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파 혹은 종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혹은 맹목적 신앙 전수에만 집중하면서 배타적인 선교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까 타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혹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요즘에 와서는 집단적, 이기주의적 형태를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경향은 종교인이나 종교 공동체 일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는 학교, 흔히 말하는 종립학교에서도 혹은 종교 공동체에서도 제대로 된 종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종교 교육의 목적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들을 인식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대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하나님 나라, 즉 공생 공동체를 꿈꾸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종교 공동체마저 무한 경쟁 그리고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이런 이기적인 습성을 강화하면서 매우 기복적이고 또 근본주의적인 신앙인을 양산하는 데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냉정하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과 악이라는 철저한 이분법적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종교가 우리 시대에 맞서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시대의 조건에 순응하거나 혹은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인권적 혹은 비생태적 방식으로 나아가는 동안 오히려 사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평등에 근거한 인권 혹은 생태에 대한 감수성들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동향과 흐름에 뒤처진 종교 공동체, 특히 개신교는 이제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서 사회가 염려하고 심지어 거부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종교가 지향하는 의미 지평으로서의 평등을 지향하면서 또 불평등에 저항하는 인권적 가치를 담은 종교교육의 회복은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종교교육 그리고 공생공동체 확장을 지향하는 종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를 향해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생각은 특히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인간적이고 매우 보편적 가치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성수 안에 이런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안에는 보편적 이상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인권이 담고 있는 여러 가치들, 예를 들면 인간 존엄, 생명 존중, 차별, 폭력, 서열화 금지 등에 대한 개념을 떠받치고 있는 사상은 지극히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신앙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고유한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신앙, 문화에 깃든 이런 가치의 다양성은 우리의 차별과 혐오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열쇠이면서 인권의 보편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교육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교육은 공생공동체를 좀 지향해야 되는데요. 공생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공생하는 관계에는 새로운 기생관계도 있고 또 서로 상위 공생하는 관계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공생관계를 구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의식적인 능력 혹은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윌슨은 우리 시대 종교의 도착된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본래 종교는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대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또 세계의 의미, 인간 존재와 또 실존의 의미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인간 삶의 과정에 의미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래한 많은 비극과 참사들을 의미론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한 집단에 소속되는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유대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독교 이야기들은 그동안 적자생존, 무한경쟁, 승자독식의 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부, 노동의 문제를 경쟁을 넘어서 공생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은 자연세계의 주권자로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으며 이것이 인간 예외주의 혹은 인간 중심주의 풍조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오늘날 생태계 위기 혹은 오늘날 사회의 많은 위기를 맞는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생과 창조 보존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맡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까지의 삶의 속도를 늦추어서 부와 노동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근거는 창세기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른 자연 동식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인간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처럼 모든 동료 피조물들을 지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지고 28절에 보면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자의 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성서 본문의 근거에서 교회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인간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복주의적 태도에는 창세기 본문에 대한 부적절하고 기회주의적인 해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맥락과 역사적 상황에서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본문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실제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에 자신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종교를 반영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깐 바벨론 종교의 경전인 에누마 엘리트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보면 동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인간이 오로지 신의 노예로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벨론의 종교들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지도 않았고 그들의 문화에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왕들이 오로지 신의 대리자 그리고 모든 존재는 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함한 생명은 신의 지배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에누마 엘리시 본문에 맞서서 인간이 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지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선포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정치신학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어 있고 노예처럼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권적 명령을 부여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당시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인간 이해와 비교해서 창세기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강조점이 단순히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데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의 문화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은 왕이나 황제의 전적인 통치권이지 일반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창세기는 모든 인간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르둑 신화에서 남성신 마르둑에게 패한 티아마트 여신의 몸이 둘로 찢어져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다는 남성 우월적인 바벨론 신화의 본문이 창세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이 본문이 인간의 지배나 주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신화에서 남성신에게 패해 몸이 둘로 찢겨져 천지창조의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여신조차도 창세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하는 공생적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이 찢겨진 이 티아마트의 몸 위에 군림하지 않고 운행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기품이나 시면의 얼굴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티아마트를 암시하는 단어인데요. 성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배와 정복이라는 말이 백성에 군림하여 정복적으로 통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스림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공동체의 벽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이웃의 관계로 연장된다는 것이 바로 성서 창세기의 관점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완결된 존재론적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관계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이미 파악되고 호명되며 관여되어 있음, 즉 공생공동체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인간권과 자연권의 경계 위에서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와 노동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날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이라는 약육강식의 패러다임은 인간을 단지 개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협동과 공생을 모색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이 그 안에서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주의의 문제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미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아 이미지는 관계와 인격을 개인과 구별되거나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운명으로부터 소외될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으로부터의 소외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세넷은 이것을 타자로부터의 소외 혹은 개인주의적 퇴행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깐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주의적 퇴행은 안주하기 위한 완벽한 방안처럼 보인다. 여러분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과 비슷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더 나아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개인주의와 무관심은 쌍둥이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우리 시대 인간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점점 더 비협력적인 자아의 진화를 목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은 끊임없이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낯선 대상, 낯선 사람, 낯선 환경을 통제하려는 생각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점 더 비협력적인 자아로 진화해가는 개인주의적 관점들은 낯섦과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 낯섦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래서 그 낯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실존 안에서 현존하고 또 의미를 갖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협력적인, 즉 자기중심적인 자아로의 진화는 우리를 우울증, 공황장애 혹은 자살의 트랙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소유
또한 즉 부를 갖지 못한 영혼은 무능력한 영혼이고 근인고 존재 가치를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좀 더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자기 효능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욕망에 미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김내리 교수님은 이것을 절망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존재의 의미를 소유로 환원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적 구조 안에서 우리의 부는 결국 일상생활의 빈곤화, 또 물질적인 빈곤화, 그리고 타자와만의 관계의 상실뿐만 아니라 실존과 소통의 빈곤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승제독식의 체제 속에서 모두가 풍요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빈곤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인류는 점점 더 비참하고 가난한 인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이런 부가 사적인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 공동의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런 부나 풍요로움의 의미를 속도를 조금 더 늦추고 또 다시 집단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40여 년 전에 이반 일리치는 한계를 모르고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상품 경제를 비판하면서 함께 나눌 수 없을 만큼 희소한 부이거나 한 사회의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빼앗는 파괴적인 부를 가난하게 만드는 부라고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경제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동을 바쳐야 하고 또 그로 인해 삶을 위한 시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경제적 권력, 더 많은 화폐나 신용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에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뒷분과 경험을 위한, 다른 말로 하면 삶을 위한 시간은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즐거움으로 이해되는 부는 경제적 축적으로 이해되는 부의 성장에 비례하여 감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탈출하여 영혼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와 노동을 다시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와 풍요로움을 소유의 양이 아니라 시간, 집중, 그리고 자유의 면에서 이용 가능한 세계를 즐길 수 있는 단순한 역량으로 보고 더 이상 경쟁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인간적 활동의 가치화를 이루어내는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라르는 부유한 사람이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협력이 만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경쟁의 환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자본주의 토대들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서 이야기에 대한 다시 얘기를 통해서 우리 인식들을 전환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창출하는 경쟁 위주의 삶으로부터 더불어 공생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교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 사회적 문제를 교회에 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교회 역할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변화된 삶의 구조에 따라서 종교의 이야기적 구조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이고 자율적 존재인 인간의 눈으로 창조와 부와 노동의 이야기를 읽어왔다면 이제는 공생의 시각에서 집단적 시각에서 다시 읽기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적 종교교육을 통해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불평등이 쌓여가는 한국 사회에서 연대, 공생, 그리고 평등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태욱 선생님의 말씀까지 함께 듣고 나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욱 선생님, 교육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 사회의 대안과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기는 하나 아주 겨자씨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에 와서 제가 신학도 잘 모르고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까 김누리 교수님 그 발제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김누리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걸 좀 교육학적으로 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충하라는 아마 큰 그림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어느 교육 잡지에 교육 공의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의, 영어로는 인터레그넘이라고 하는데요. 정권의 이양기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권위를 지닌 정부가 부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대공의 시대라고 하는 1925년 1254년에서부터 1273년 정도의 한 20여 년간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교황이 황제가 되라고 그러면 다들 좋아하던 시대였었는데 이 시기에는 서로 안 하겠다고 교황이 시켜도 다들 거부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그러니까 실속이 없다고 보는 건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교육 공의의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그람시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람시가 옥중슈거에서 했던 이야기가 위기란 명백히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 지체의 시간이라고 이 번역되는 이 부분이 이제 이 인터레그넘, 공의인 건데요. 이 시기에 엄청나게 다양한 병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그 기관이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황제의 권한을 누려왔었죠.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은 곧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죠. 과연 학교에서 배움이 있는가? 그러면서 서로 다들 뭐 이런저런 교육들이, 심지어 사교육 시장, 아까 교육 상품 이야기도 김누리 교수님 하셨지만 다양한 이 병적인 교육계 병적인 증상들이 서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배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미 몇십 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까 586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 586 세대의 끝단에서 90년대 대학을 들어간 50대 지금 막 진입한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가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을 아마 대표하는 영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영화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과연 이전에는 학교만 간다면 교육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뭔가 삶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신화가 막 만들어지던 시기였다면 80년대부터 과연 진짜 그런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청소년들로부터 아까 절망사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절망사의 근원은 저는 10대에서부터 80년대부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코로나 시대가 등장하면서 학교에 아예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배움이 완전히 없어진 거냐? 물론 이제 뒤에서 제가 학력 격차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를 좀 떠나서 보자면 사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배움은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교 안 가도 괜찮니? 그랬더니 애들이 또 오히려 학교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친구 만나러 가고 싶다는 거죠.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애들 학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갔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밥 해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친구 만나게 해주고 밥을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럼 배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학업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배우는 일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학교에선 진짜 배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먼저 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교육학적으로 보자면 사실 우리가 원래부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신문제의 말씀도 김누리 교수님 여러 번 하셨지만 사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보통 남자아이들은 아빠 따라다니면서 배웠고요. 여자아이들은 엄마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뭘 배웠냐, 네가 어떻게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네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소위 아까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었던 능력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산업혁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대량 생산의 시대에 교육의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근대 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가 누구든 간에 학교에 와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배울 때 네가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혁신이었죠. 그 당시로서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이 영국의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교육사회학자인데요. 마이클 영이 이야기했을 때 이 능력주의는 오히려 아까 김누리 교수님이 여러 차례 언급하신 능력주의의 심화 쪽에 가깝습니다. 진짜로 그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사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시대가 이 대량 생산의 시대에서부터 오히려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변화가 있고 사람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똑같은 것들을 배우면 너의 삶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오히려 지금은 이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정보 유통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육의 문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문제들을 등장하게 된 건 거고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교육이 학교 1.0의 시대로 등장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계속 학교 1.1, 1.2, 1.4, 1.8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진행해 왔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체제의 새로운 학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이 양극화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계속해서 공정과 공평의 함정에 빠지고 있죠. 이 만평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헤엄치는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평생 자신을 비하하면서 절망사의 상태로 들어가기가 쉬울 거고요. 저 맨 구석에 있는 새의 경우에는 부모가 물려준 완전히 다른 조건을 가지고 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사회 속에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보장해 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개천에서 용만 나오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에게 계속 이 문제가 돌아가는 아까 김누리 교수님도 이은경 교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이제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한 우리나라의 사회학자들의 책이 바로 이 노오력의 배신.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뭔가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네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노오력을 해야 되고 노오력으로 되지 않으면 노오오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개천에서 용을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이런 사회들이 우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계속 개천에서 용 나오는 사회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불가능한 공약, 그야말로 빈 약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개천이 깨끗한 사회, 그래서 그 안에서 미꾸라지든 도룡령이든 굳이 용될 생각 없이 그 안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적이어야지, 오히려 이 예전처럼 용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신화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너의 노력을 더 하라는 채찍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교육을 왜 공교육이라고 하느냐, 원칙적으로 보자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이고 세금을 걷어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인데, 이것을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시민을 키워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교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의 대물림을 통한 강화가 계속 일어나죠. 결국은 우리가 공적인 자금을 통해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출세와 부귀영화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이 진짜 공교육이 되려면, 그래서 저는 새 정부의 교육 목표는 다시 공교육을 세우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양극화의 문제가 있죠. 코로나 전후를 비교해 보면요, 일단 보통 학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인 학생들이 약 4%에서, 과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약 4%에서 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학력 미달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들이 2%에서 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작년 한 해만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교육부가 이 학력 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 보충 수업을 더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 불평등 이야기에서 계속 기회의 불평등 이야기를 했었지만, 과연 이 친구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보충 수업을 더 하고 대학 입시 준비를 더 시켜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왜냐하면 이 학력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자본의 양극화이기 때문에 경험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 만들어낸 경험의 격차라고 얘기하는 건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지점들인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쓸모없다, 내 인생에서 학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1%의 아이들, 2020년 기준으로 보자면 500만이 조금 넘는 전체 학생 중에서 5만 정도의 학생이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0% 정도는 해외 유학을 갑니다. 이건 부모가 케어해주는 아이들인 건 거죠. 그 외에 나머지 70%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고요. 이렇게 1년마다 매년마다 5만 명 이상이 나온 아이들이 누적되어서 2019년도 기준으로는 39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는 아이들이 학교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코로나가 이걸 가속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0.7%였던 학생들이 2020년 기준으로 보니 2.8%까지 늘었습니다. 매년 1년에 약 0.2%에서 0.3%씩 증가하고 있고요. 2012년, 13년 뭐 초기에는 0.2%씩 증가하다가 최근 2020년 들어와서 2020년 전후에서는 0.3%씩 증가합니다. 저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의 이 다문화 학생들과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약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이주민들을 통한 뭐 이제 보통 농촌에서 아빠는 한국분이고 이 결혼 이주민 엄마를 둔 이 혼혈의 아이들이 국내 출생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중도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태어난 완전히 외국인인데 그 부모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아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국 언어, 문화, 한국에서 자라본 적이 없이 갑자기 이 옮겨 심어진 아이들이죠. 외국인의 숫자 늘어나고 있고요. 뭐 약간 결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북한 탈북한 세터민 청소년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농촌의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금 계속해서 적정규모 학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가 안 되면 통합하고 학교를 폐교합니다. 이 폐교할 때 근거로 맨날 적정규모 학교 얘기하면서 늘 듣는 게 축구 경기가 안 된다. 근데 한국 교육이 언제부터 이렇게 축구에 진심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요즘은 풋살 뭐 3인제도 합니다. 굳이 그렇게 축구에 민감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소규모 학교들이 훨씬 더 강점들을 가진다고 볼 때 이걸 이렇게, 그리고 지역마다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사라집니다. 이 귀농 귀촌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학교가 없는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라고 하는 게 농촌 소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고교서열화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딱 그 제가 지금 적어놓은 요 순서대로 서열화 되어 있죠. 네. 네, 그리고 대학 서열화, 네. 학령기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망할 거라고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네, 수도권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일시에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더 중요한 건 과연 대학 가서 뭐 하나? 4천만 원씩 등록금을 바쳐서 과연 졸업장을 따는 게 의미가 있는가? 1년에 청소년들, 아까 그 초중고 학생들이 5만 명씩 그만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7만 명씩 그만두고 있습니다. 한 해. 역시 코로나로 훨씬 더 심화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교회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글로벌 엘리트를 못 키워내고 있으니까 이 글로벌 엘리트를 키워야 된다, 교회들이 나서서.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대안학교, 이 기독교계 대안학교들이 많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히려 글로벌 시민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할 거다. 또 이 한국의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으니까 네,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는 평준화 교육에 더 뭔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시험 중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삶과 만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실에서 배우는 시대가 이미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 마을과 함께 넘나들며 배우는 그 체제를 만들기에 교회는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동네마다 있고요. 이게 주중에 내내 비어 있지 않습니까?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을 다시 보충 수업시키고 이 학력 격차를 줄여서 이 학교로 돌려보내거나 대학을 잘 보낸다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식의 길찾기들을 우리 사회가 교회가 함께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교육 상품 말씀하셨는데 교육 상품을 특히 어려운 친구들에게 교회가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 우리 사회가 교육 상품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교육의 모델들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다문화의 경우에도 주류로 통합되어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의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다양성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틀들을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이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때 교육의 핵심은 OECD가 아니라 유네스코가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세 분 선생님 모두 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주옥 같은 이야기,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따로 떼어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만한 좋은 발제,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금 현재 줌으로 접속해 계신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접속을 해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의견을 듣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우리들이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거리들을 제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조금 정리된 언어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ESC를 누르거나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질문을 하시거나 코멘트를 하실 때에는 비디오를 좀 활성화를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를 접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채팅창을 사용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먼저 질문을 해주시거나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늘 이 시간이 사회자에게는 징벌과 그리고 형벌과도 같은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너무 잘 들으셔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실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유를 가지시고 질문이라든지 코멘트 내용 좀 해주시고요. 혹시 김진수 선생님 채팅창에 다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진 않나요? 예, 3천만 명이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던데, 예, 미국 불평등 얘기 미국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미국보다 불평등한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김누리 교수님 먼저 좀.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사회자의 직권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선생님들의 강연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의 단어가 제 뇌리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근대성을 대변하는 단어였고 그리고 또 기독교성을 대변하는 단어였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와 경쟁이라는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이어도 좋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텐데요. 그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순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누리 선생님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두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주의와 경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아까 선생님도 그 발표 중에 베라르디를 인용을 했는데, 프랑코 베라르디라고 하는 지금 현존하는 이태리 아주 중요한 철학자죠. 베라르디가 한국 사회를 보고 나서 한국 사회를 그렇게 평한 적이 있어요. 극단적 개인주의,
끝없는 경쟁, 일상의 사막화, 그다음에 마지막이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생활 리듬의 가속화 썼다가 그걸로 약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앞에다 하이퍼라고 붙였더라고요. 하이퍼 엑셀레이션.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경우는 하여간 극단적인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고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경쟁을 너무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이 경쟁이라는 게 사회의 공공선을 거의 무에 가까울 정도로 훼손하고 파괴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저 이야기하는 게 이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전원이 나서가지고 더 공정하게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류의 일종의 공정성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더 숨막히는 끝없는 경쟁으로 지금 몰고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여는 그러한 정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인주의라는 이념을 낳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다른 나라에 그 사례가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불가피하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지금 한국 사회는 이렇게 경쟁이 극단적일까? 왜 경쟁이 무한 경쟁으로 나아갈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특수성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상사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 있었죠. 거기서 이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적인 뿌리는 뭐겠어요? 소셜 다윈이즘이죠. 이 세계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그 경쟁의 정글로 보는 거죠. 그 속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순리고, 무얼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심지어 정의다. 이런 류의 생각이 한국인들한테 다 있어요. 지금도. 이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한테 심어놓은 거죠. 자, 이제 일본 제국주의 끝났어요. 해방이 됐어요. 미국 자본주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요번엔 다른 세계관이죠. 더 이상 이 세계를 경쟁의 정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보는 거지. 경쟁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경쟁 개념이 시장의 무한 경쟁 개념과 딱 결착이 되면서, 저는 한국 사회는 일종의 경쟁 지상주의 사회로는 약하고요. 경쟁 절대주의 사회가 됐다고 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경쟁 사회가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 불평등. 이건 뭐 사회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죠.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경쟁의 강도는 높아진다. 이건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저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정치학자들이 보통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태블리시먼트. 이게 바로 기득권 권력 세력이죠. 기득권의 권력. 이걸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가장 철저하게 붕괴된 사회예요. 일제 때 조선시대에 내려오던 전통적인 권력이 붕괴되잖아요.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이 붕괴되더라도 이 이스태블리시먼트는 문화적 권력으로는 한 세기 가요. 한 세기. 그런데 우리는 말하자면 양반은 망해도 뭐 몇 세대 간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다 붕괴된 거예요. 왜? 한국전쟁.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공간적으로 완전히 전시에 쓸고 지나가면서 문화적 권력, 그 지역에 있는 문화적 권력도 다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평등 지향 사회입니다. 평등 사회가 아니라 평등 지향 사회예요. 일종의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완전히 파괴된 평등의 벌판이에요. 이 평등의 벌판에 학벌이라는 괴물이 나타난 거죠. 이게 전통적인 이스태블리시먼트의 신분 구조를 대체하면서
이 학벌 경쟁이 살인적인 경쟁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베이징대 나온 거랑 일본에서 도쿄대 나온 거랑 한국에서 서울대 나온 거랑 어느 권력이 가장 크겠어요? 일본에서 도쿄대 나와 봐야 전통적인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과거 봉건시대의 이스태블리시먼트에 속한 집안의 자식들 못 따라가요. 여전히 신분적인 질서가 훨씬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베이징 대학 나와봐야 공산당 간부 집안의 아이들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런 아주 끔찍한 학벌 경쟁 사회가 돼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소위 30, 50 클럽에 들어가서 인구 5천만이 넘는 그러한 국가 중에서 1인당 개인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 나라가 7개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다음에 한국이 들어갔죠. 그 7나라가 중에서 한국만 빼고 나머지 6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전부 제국주의의 과거를 가진 나라들이. 우리만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BTS가 아니라 우리가 그 7나라 중에서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정말 훌륭한 나라들. 사실은 제가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교육혁명에 가까운 그러한 교육개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학벌 경쟁만 없앨 수 있다면 한국 사회는 정말로 평등의 들판 속에서 유례가 없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모범적인 사회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꿀 텐데요. 선생님, 김두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학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김두리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 개인주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능력지상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도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오늘 저는 어쨌든 그 공생의 시각에서 기독교의 이야기를 다시 보자. 그리고 이제까지 기독교 교육 혹은 종교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능력주의가 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장 불편했던 성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달란트 기우였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하나 주고 누구에게는 2개 주고 심지어 누구에게는 5개를 줄까? 그리고 그 5개를 받는 게 나면 괜찮은데 꼭 그게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 너무 불편했고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고 나면서 제가 최근에 나름의 이제 종교적인 언어로 아주 은혜를 받았던 게 있다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인권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거는 이 한 달란트는 그 사람에게 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이었다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을 것이다. 하나를 준 건 그 사람에게 하나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2개를 준 건 그 사람에게 2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는 건 그만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실은 인권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김유리 교수님이나 학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공평과 공정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주어졌던 거지 그걸 우리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를 받을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2개를 받을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부당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서 안에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육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공동체는 언젠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물학 안에서 보면 이기적인 개체들만 있는 집단은 언젠가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단 안에서 경쟁을 할 때는 이기적인 개체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집단과 집단 간의 경쟁에서는 이타적인 개체가 많은 집단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좁은 집단 안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이기적인 존재만을 길러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이타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경쟁을 안 할 수는 없겠으나 그 경쟁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기독교 교육 안에서 종교 교육 안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태욱 선생님 계속해서 아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인권의 차원에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잘 안 먹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그런 공자님 말씀하는 동안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안전망들이 굉장히 성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삐끗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짚을 필요도 분명히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 종교사 운동에서부터 출발하셨던 송인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 교육의 봄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셔서 최근에는 기업의 채용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예전에 학벌과 인맥을 중시하던 기업의 채용 형태에서 최근에 어떤 다른 형태가 되고 있는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그런 강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것도 일정 부분 특히나 이제 일반 학부모님들 또 평신도들을 설득하는 데는 꽤 중요한 지점들이 있겠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은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동일 집단끼리 놓으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네트워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이 동일 집단끼리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질 집단끼리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협업해서 이전에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훨씬 더 이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동일 집단끼리 경쟁해서 거기서 1등해서 너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이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사회의 패러다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사회도 교육도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고요. 또 이 코멘트가 들어왔는데요. 예광교회 사랑빛 김누리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잠깐 제가 안 보이거든요. 대학 등록금 폐지와 생활비 제공 등의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그렇다면 누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지 조금 더 가까운 해결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상상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아까 자세히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한국 교육이 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건 부분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쟁주의 교육, 이것을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지금 한국은 그냥 경쟁이 심한 교육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이 경쟁 교육이 잡고 있습니다. 괴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쟁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등록금 폐지도 이야기하지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대학 입학 시험을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학의 소위 서열 체제, 소위 대학 서열화 구조를 이제는 해줘야 된다. 세 번째, 대학 등록금 없애야 된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드리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에 나온 책에서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정말 놀랐어요. 샌델 교수도 결국은 이런 경쟁교육 능력주의라고 하는 건 미국 사회를 망쳐놓고 있다. 미국 사회 공공선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해결책이 뭐냐 했을 때 대학 입시를 없애는 거예요. 결국은 대학 입시를 일정의 자격시험으로만 보고 거기에 합격한 아이들은 큰 차이가 없으니 이 아이들은 다 추첨에 의해서 대학을 배정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1, 2번을 다 이야기한 거죠. 입시 폐지, 그다음에
대학 소위 서열 체제를 없애야 된다. 똑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학 등록금 폐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대학 등록금 내는 나라 많지 않아요. 유럽은 다 대학 등록금 안 낸 지 오래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요번 예산에 한 달 전에 나왔어요. 예산안이 이미 미국에서조차 자유시장 경제에 가장 첨예한 그러한 사례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대학 등록금 폐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대학 무상 등록금 그 예산이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부터 없애겠다. 그 예산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에 있는 대로 미국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하겠다고 하는 나라조차 대학 무상 등록금이 나오는 판에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가 가졌던 그러한 말하자면 교육 균등의 원리 이것을 이제는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홍인식 목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교육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교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 관계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 출신인가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학비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교육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는데 돈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후 대학 공부, 박사 공부 모두를 남미에서 받았는데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 남미는 보통 우리보다 좀 가난한 나라들 아닌가요? 유일하게 돈이 든 교육은 한국에서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교육의 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답을 다 해주시고 우리 목표가 2시간 안에 이것을 마치는 목표였는데요.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순서를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문장씩으로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거꾸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네. 예, 하태욱 선생님부터. 네, 저는 불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보태면 지금 뭐 혁신 학교들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동네에서 반대하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당신 아이가 이 대학 입시 중심의 오래된 이미 지나간 유효성 없는 교육을 받길 원하냐, 미래 교육을 받길 원하냐, 다 미래 교육 받길 원한다고 할 텐데도 우리 동네 혁신학교 들어온 거 싫다.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이 사람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냐, 불안을 함께 넘어설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예, 우리 이은영 선생님. 네, 저는 아까 김유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를 저 역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당연히 제일 부러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분이 다 이제 일반 교육학 쪽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는 교회 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교육이나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혹은 그런 교회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리 선생님.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샌델 교수의 그러한 책을 보고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하는 걸 보고 제가 주장했던 그 세 가지가 미국에서조차 저런 식으로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건 어쩌면 시대 정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역행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대선언이 교육에 있어서도 시작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한 시간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김누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불평등에 저항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불평등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가?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몸짓이 불평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몸짓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NCK 교육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경쟁교육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교육을, 연대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김누리 선생님, 이은경 선생님, 하태욱 선생님 교육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그곳에서 경쟁을 넘어서서 평화가 꽃피우는 시민들이 모두 양성되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위해서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실 테니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감염병의 시대 또 폭염의 시대에 건강하시고 또 주변의 약자들, 소수자들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